임미현의 아침 뉴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광복 73년 만에 강제징용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한 것으로 그동안 미뤄져 왔던 근로정신대 피해 소송도 급물살을 탈지 주목됩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국제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한일 관계 악화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북미 고위급 회담이 미국의 중간선거 직후인 다음 달 9일쯤 뉴욕에서 열리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출생자에게 시민권을 자동 부여하는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4도에 머무는 등 때이른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위는 모레까지 계속됩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1일 CBS 아침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광복 73년 만에 그리고 소송을 제기한 지 13년 8개월 만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가슴에 맺힌 응어리가 풀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한일 관계가 급속히 얼어붙을 전망입니다. 이번 판결의 파장을 안성용 정치부 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 부장? 네. 일본이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어요. 네, 일본의 반발은 예고됐던 사안입니다. 대법원 판결 전부터 일본 언론을 중심으로 우리 대법원이 배상 책임을 인정할 것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대법원의 판결이 한일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왔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있은 직후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직접 나서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고노다로 외상도 성명을 내서 한일의 우호 협력 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뒤집는 것으로 극히 유감이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국제법 위반 사정을 포함해 적절한 조처를 취하기를 강하게 요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국제법 위반 사정이라는 것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책임 인정 판결이 되겠습니다. 네,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는 뜻도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국제사법재판소 ICJ 제소는 일본 측으로서도 실익이 있는지는 신중하게 따져볼 것으로 보입니다. 네. ICJ 재판은 분쟁의 어느 한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다고 해서 바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상대방 그러니까 이번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네. 일본으로서는 한국이 국제법을 안 지키고 있다는 것을 이런 여론전을 전 세계를 상대로 펼치겠다 이런 생각이겠지만은 ICJ 절차를 밟는다는 자체가 이 문제가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으로서도 이 문제를 ICJ로 가져가는 게 능사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이렇게 밝히면서도 네.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짧게 끝날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꽤 오래 갔습니다. 오후 5시 30분에 이낙연 총리 명의로 나온 입장문은 걸린 시간에 비해서 몇 문장 되지 않았는데요. 그만큼 이번 판결과 향후 펼쳐질 한일 정세와 관련해서 정부가 고심을 많이 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이낙연 총리는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도 한일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 이번 판결로 한일 양국 간 마찰이 없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관계 냉각이 불가피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냉각됐던 한일 관계가 좀처럼 풀리지 않다가 박근혜 정부 2년 차에 맺어진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로 정상화되는 듯 했지만요. 사실 화해치유재단은 박근혜 정부가 국민 정서와 여론을 무시한 채 밀실에서 밀어붙인 것이어서 정권이 바뀐 후 우리 정부가 해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도 일본으로서는 뭐 기분이 나쁘고요. 정부가 맺은 합의를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또 바꿔버리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오면서 심사가 복잡하고 화도 나고 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한일 관계의 냉각은 일본의 반발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사드 배치 이후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최악의 상태까지 내몰렸었는데 네. 한일
관계 그 정도까지 가지는 않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로서는 이제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의 협조를 얻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본도 북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한국의 도움이 절실하죠. 경제적으로도 한중 관계 이상으로 한국과 일본이 밀접하게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이 정치와 사회 문화에서의 냉기류가 경제 분야로까지 확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한 가지 지켜볼 것은 다음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일본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영향을 받아서 일본이 문 대통령의 방일 요청을 철회하거나 하는 상황이 벌어질지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성용 정치부장이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수년간 미뤄진 근로정신대 피해 소송도 급물살을 탈지 주목됩니다. 정석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은 어제 이춘식 할아버지 등 4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을 배상하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이춘식 할아버지입니다. 오늘 나 혼자 나와서 이렇게 내가 받은 통화 누구니 말라고 멍때리고 물건 많이 아프고 서운하다고 그놈들은 같이 이렇게 넘어갔었으면 우리 나오네. 2005년 처음 소송이 제기된 지 13년 8개월, 최종 결정이 나오기까지 소송 당사자 4명 중 3명이 세상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주목해야 할 강제징용 관련 재판이 더 남아 있습니다. 현재 대법원에는 90살 양금덕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와 유가족 5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올라와 있습니다. 양 할머니 등 5명은 1944년 미쓰비시가 여자 근로정신대 강제 동원해 노동력을 수탈했다며 지난 2012년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모두 원고의 일부 승소로 판결해 사망자에게는 1억 7천만 원을, 피해자들에게는 1억에서 1억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양 할머니 등은 1993년부터 일본에서 10년 동안 법정 다툼을 벌였지만 끝내 패소해 현재는 한국 법원의 판단만 남은 상황입니다. 이뿐 아니라 현재 전국의 각급 법원에는 13건의 강제징용 관련 소송이 심리 중입니다. CBS 뉴스 정석호입니다. 북미 고위급 회담이 미국 중간선거 직후인 다음 달 9일을 전후해서 뉴욕에서 열리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다시 만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은 황명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북미 간 협상이 재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미 고위급 회담이 다음 달 6일 미 중간선거 직후인 다음 달 9일을 전후로 뉴욕에서 열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외교 소식통들은 폼페오 미 국무장관과 지난 5월 뉴욕을 방문했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다시 만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5개월여 만에 뉴욕 고위급 회담 채널이 재가동되는 것이어서 한동안 답보 상태를 보였던 북미 간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또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도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여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가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미는 고위급 회담 후 실무회담 채널을 가동해 후속 조율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북미 간 비핵화와 이에 따른 상응 조치 등 본격적인 빅딜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또 최근 기싸움이 고조됐던 대북 제재 완화 문제 등에서도 일정 부분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황명문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 대북 특별대표가 4번째 방안에서 우리 정부 통일외교 당국자들을 만나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만간 본격화될 북미 대화를 앞두고 한미 공조의 굳건함을 확인하면서 최종 점검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황영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건 대표가 3박 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오늘 귀국길에 오릅니다. 지난 28일 입국한 비건 대표는 다음 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을 만난 데 이어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도 면담했습니다. 어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만나고 청와대 외교안보정책의 사령탑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까지 만나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 상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차관보급인 비건 대표가 공식적 대화 상대인 외교부 인사들 외에도 청와대 핵심 참모진까지 만난 자체가 이례적입니다. 이러한 광폭 행보는 다음 달 6일 미국 중간선거 이후 본격화될 북미 대화를 앞둔 포석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비건 대표가 우리 정부 핵심 당국자들을 만나며
북한의 의중을 파악하고 협상 전략을 수립하는 등 마지막 정비 작업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비건 대표는 우리 측 인사들을 만나는 자리마다 굳건한 한미 공조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비건 대표입니다. 한미는 한반도에서 같은 것을 원합니다. 협력할 사안이 많고 통일부와 잘 되길 원합니다. 이는 일각에서 제기된 한미 공조 균열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CBS 뉴스 화영찬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사람이 미국 땅에서 낳은 아기에게도 시민권을 부여하는 정책을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적을 부여하도록 한 미국 수정헌법 14조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보수층 유권자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발언으로 분석했습니다. 사법농단 특별재판부와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마땅한 탈출구가 없어서 여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예산 정국이 코앞인 데다 악화되는 경기 속에 정쟁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김동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와 공사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두고 여야가 며칠째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야 4당이 합의한 특별재판부 설치는 한국당 설득 이외엔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도 한국당이 반대하면 최장 330일까지 입법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는 한 절대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어 여야는 협상 테이블조차 만들지 못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 원장부터 사퇴를 시키든지 안 그러면 자진 사퇴를 해서라도 사부를 바로 잡아야지 그대로 두고 특별재판부를 요청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이런 경우 없었습니다. 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 공사, 고용세습 국정조사 또한 공수만 바뀐 채 줄다리기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온 뒤 국정조사를 해도 늦지 않다며 완고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전부 다 전수조사를 감사원에서 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의혹이 나오거나 정말 비리 혐의가 발견된다면 그때 우리가 국정조사를 해도 늦지가 않다. 하지만 예산 정국이 코앞인 데다 주식시장 불안 등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줄다리기만 계속할 수 없는 상황, 여당이 어떤 돌파구를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김동빈입니다. 상사의 식사 당번을 정해 과잉 의전 비난을 받은 법무부 인권부서 과장이 이번에는 막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인권 전문가의 발언이라고 하기에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김승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라의 노예들이 너무 풀어졌다. 가방끈도 짧은 것들이 공부 좀 해라. 최근 법무부 인권국 소속 A과장이 주말에 세미나를 가자고 부하 직원들에게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한 말입니다.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을 향해 노예라고 표현하거나 가방끈이 짧다는 인격 모독성 발언을 한 겁니다. 지난달 회식 중에는 내가 기분이 안 좋은데 네가 웃으니까 거슬린다거나 웃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는 등의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미투 운동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 정작 인권부서에서는 성희롱성 발언도 나왔습니다. A 과장은 우리 과에 잘생긴 법무관이 발령나지 않느냐, 잘생기면서 키 크고 몸 좋은 애들이 오질 않는다고 말하는가 하면 과거 근무지에서 들었던 남자들끼리 친해지는 3가지 방법이라는 부적절한 내용을 회식 중에 풀어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A 과장은 한 개인을 표적 삼아 하는 것이어서 반박이나 설명을 하더라도 달라질 게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이 회사에서 성추행을 당하는 미투를 이야기하는 상황이었는데 앞뒤 맥락을 다 자르고 문제가 있는 부분만 발췌했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김승모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의혹에 대한 금융당국의 재심의가 오늘 시작됩니다. 회계 부정이 인정되면 이 회사의 대주주였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도 다시 거론되는 등 파장이 클 전망입니다. 정병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른바 삼바의 회계 부정 여부에 대한 심의에 본격 착수합니다. 지난 2011년 설립된 삼바는 4년간 연속 적자를 내다가 2015년에는 1조 9천억 원의 흑자를 냈습니다.
이유는 삼바가 갖고 있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을 시장 가격을 적용해 평가하면서 4조 5천억 원의 이익이 난 것으로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은 자회사 지분에 대해서 평가 방식을 이렇게 갑자기 바꿀 이유가 없었다고 보고 이를 고의적인 분식 회계로 보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참여연대도 그동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서 대주주인 제일모직의 기업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삼바가 분식 회계를 했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경률 소장입니다. 애초 이 같은 회계 분식은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으로 승계를 위한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된 범법 행위입니다. 따라서 국민들 재벌개혁 요구에 부응하여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열릴 증선위 회의에서 삼바의 회계 부정이 인정되는 경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추진됐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르면서 파장이 커질 전망입니다. CBS 뉴스 정병일입니다. 지난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과 수사관 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적어도 17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합동조사단에 따르면 당시 30대 주부와 10대 여고생 등이 계엄군과 수사관 등에 의해서 성폭력을 당했으며 군 영창에 끌려간 여성들도 수사관에게 성추행당하고 성고문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을 신지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오늘부터 금융권에서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은행권은 그동안 시범 운영되던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즉 DSR 규제를 대출 시행에 의무 적용해야 합니다.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회장이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의 전 직원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폭행 혐의로 양 회장을 추가로 입건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가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의 디지털 서비스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는 어제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이 회사들이 영국에서 일으킨 매출의 2%를 세금으로 걷어 2022년부터 연간 6천억 원가량의 세수를 거두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좋은 거래에 이를 수도 있다고 언급한 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충돌 우려가 줄어들면서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1.77% 급등했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1.5% 이상 상승했습니다. 유엔 환경계획은 대기 오염으로 매년 700만 명이 조기 사망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400만 명이 아시아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어제 펴낸 아시아 태평양 지역 대기 오염 보고서에서 아시아 지역 인구의 92%에 해당하는 40억 명이 오염된 공기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면서 배기가스 등을 줄이기 위한 단계적 조처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탈리아 수상도시 베네치아에서 강풍으로 해수면이 1m 56cm 높아지면서 산마르코스 광장 등 도심의 75%가 침수됐습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의 뉴스픽. IT 이슈를 다루는 시간 김현지 기자의 IT 인사이트입니다. 김현지 기자 오늘도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뉴스 가져오셨나요? 네,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단말기 완전 자급제 논의가 불붙었는데요. 휴대전화 유통점들은 이를 막기 위한 집단 행동까지 하면서 반발도 거셉니다. 도대체 이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뭐길래 이렇게 떠들썩한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단말기 완전 자급제 말부터 쉽지 않습니다. 뜻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자급, 그러니까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스스로 마련해 충당한다는 이 말 그대로 단말기를 스스로 마련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보통 스마트폰 살 때 통신사 대리점 가서 사잖아요. 네, 그렇죠. 대리점에서 단말기를 사면서 동시에 요금제도 가입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단말기 출고가가 100만 원이 넘어도 그 자리에서 그 돈을 다 내고 사는 게 아니라 보통 2년 약정으로 기기값을 24개월로 나누고 거기에 매달 얼마짜리 요금제 이렇게 해서 가입을 합니다. 네, 그런데 완전 자급제는
다른 건가요? 네, 이 완전자급제는 단말기 구매랑 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제도인데요. 네. 이 쉽게 말해서 유통점에 나온 특정 단말기뿐만 아니라 저렴하게 구한 중고폰이나 또 온라인 해외 직구로 산 공기계처럼 단말기는 따로 구하고 통신사에서 요금제만 가입하는 겁니다. 네, 얼핏 생각에 좀 번거로울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왜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 그동안 단말기랑 통신비가 묶여서 판매되다 보니까 통신비가 뻥튀기 됐다는 논란이 많았거든요. 네. 가입하는 요금제에 따라서 공시지원금도 다른데요.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출고가에 지원금이나 할인금을 미리 포함해서 소비자에게 판매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격이 할인될 것을 미리 감안해서 출고가를 책정한다 이 말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 리베이트라고 해서 실제 판매점들은 이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지정된 공시지원금 외에 유통점 보조금 등으로 현금을 뿌려서 고객을 유치하곤 합니다. 이렇다 보니 불필요한 마케팅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통신비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매장에서 지원금을 많이 받아서 싸게 산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할 일은 아니군요. 네, 맞습니다. 이 실제 통신 3사가 유통점에 투입하는 리베이트 비용이 1년에 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이번 네. 국감에서 드러났는데요.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이런 통신사의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신비 자체가 줄어드는 겁니까? 네,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이 변수가 또 있습니다. 선택약정 할인과 단말기 값인데요. 그러면 선택약정 할인을 못 받는다는 말인가요? 이게 아직 정해진 건 아닌데 25% 요금 할인이 단통법상으로 이통사 지원금을 받지 않는 고객에게 지원금에 상응하는 혜택을 줘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완전자급제 법안이 통과되면 통신사는 이걸 유지해야 하는 의무에서 벗어나긴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장관 얘기 들어보시죠. 완전자급제에는 선택약정 25%가 무력화된다는 게 큰 이유였지 않습니까? 완전자급제는 간다는 전제를 깔고 그 문제도 같이 해결한다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25% 요금 할인이 사라지면 통신비가 더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네, 그래도 요금 경쟁은 계속되기 때문에 기존에 주던 것을 아예 없애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할인율이 20%에서 25%로 올릴 때 통신사가 상당히 반발을 했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보단 낮은 요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네, 아까 변수로 단말기 가격도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저렴한 외산 단말기도 많이 들어올 것이고 또 제조사들도 가격 경쟁을 하게 되니까 단말기 거품이 빠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완전자급제 도입론자들의 주장인데요. 하지만 이는 통신시장의 현실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현재 100만 원이 넘는 값비싼 스마트폰은 삼성, 애플, LG 정도에 불과한 데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3%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더구나 애플은 자급제 시장이 활성화된 나라에서조차 고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 3%에 불과한 한국 시장만 보고 가격을 내리진 않을 거라는 거죠. 네, 완전 자급제 반대하는 목소리도 상당하던데요. 아무래도 대리점 그리고 판매점들이 직격탄을 맞아서 그러겠죠? 네, 이 유통점 종사자들은 완전 자급제가 도입되면 전국 2만여 점의 유통점이 고사할 것이라고 거세게 반발합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도 유통망의 현실적 문제에 대한 대안책 없이 이 완전 자급제를 법제화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이 전문가들은 입법 같은 것으로 강제하기보다는 이 완전자급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면서 선택은 이용자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네. 특히 유통점 리베이트에 따른 통신비 인상보다는 갈수록 단말기 가격이 통신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지고 있거든요. 또 내년 5G가 상용화되면 이에 따른 망구축 비용 등으로 통신비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 소비자들이 더 똑똑해져야 한다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공항 소식 알아봅니다. 김은주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수요일 아침 하늘길 전국 지방공항들 맑은 가운데 시종도 10km 이상으로 좋은 상태여서 김포공항에서 운항하는 국내 노선들 정상 운항 중입니다. 제중 첫 편이 6시 17분에 이륙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편들도 제 시간에 수속을 하고 있습니다. 좌석 상황은 제중 대부분 만석이지만 항공사별로 2시부터 6시까지는 잔여 좌석이 조금씩 남아있고 부산과 광주, 여수를 포함한 국내 노선들은 여유있어 공항에 나오시는 대로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국제선 가운데 부산에서 중국 옌타이 노선의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29일 김해 중국 옌타이 노선이 신규 취항해 월, 화, 목, 토요일 주 4회 일정으로 운항한다고 합니다. 김해에서 오후 5시 출발하고 옌타이에서는 6시 50분 출발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포공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아침도 꽤 추운데요. 날씨 알아봅니다. 기상청 김수진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10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아침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예년 이맘때보다 쌀쌀한 날씨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철원의 최저기온이 영하 2.2도까지 떨어졌고 파주 영하 1.2도, 대구 2.8도, 서울 3.2도의 분포로 대부분 평년 기온을 2도에서 4도가량 밑돌고 있어서 아침 공기가 무척 차갑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도 어제보다는 좀 더 높겠습니다만 예년 이맘때보다는 쌀쌀할 것으로 보여서 계속해서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데요. 오늘 서울과 원주의 한낮 기온 13도에 머물겠고 청주 14도, 광주 대구 1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차가운 공기가 해수면을 지나면서 오늘도 호남 지역으로는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그 밖에 전국은 비교적 맑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특히 대기가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기 때문에 불씨 관리 더욱더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당분간 청명한 가을 날씨가 지속되겠고 금요일 낮부터는 다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0월 마지막 날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CBS